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난 스티븐 부부는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뭉쿠 바다표범을 보게 됩니다. 바다표범은 모래사장에 누워 햇살을 쬐고 있었는데요. 바다표범을 처음 본 스티븐의 아내는 호기심에 바다표범을 직접 만지고 낯선 이의 손길에 놀란 바다표범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남편 스티븐은 이 과정을 직접 촬영해서 개인 SNS에 올리는데요. 어쩐 일인지 이후 부부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스티븐 부부는 왜 벌금 폭탄을 맞게 됐을까요? 네, 하와이에서는 바다표범을 만지는 행위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대립해양대기국은 이들 부부를 조사한 후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제도에 서식하는 뭉크 바다표범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입니다. 전체 개체수가 1,400여 마리에 불과하다는데요. 뭉크 바다표범을 함부로 만졌다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에도 한 남성이 모래사장에서 쉬고 있는 바다표범을 손으로 때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네요. 2018년에도 뭉크 바다표범과 바다 거북을 괴롭힌 남성이 1,500달러, 약 171만 원의 벌금을 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하와이에서 바다표범을 괴롭힌 경우도 마찬가지로 속지주의에 따라서 현지인과 동일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지주의라는 것은 그 곳에서 그 나라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속지주의라고 하니까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속인주의에 의하면 한국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속지주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하와이에서 범한 범죄는 하와이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의로 해하려고 만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의사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행위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처벌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 관련 사연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인철 변호사님이 꼽는 최악의 이혼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이혼 재판이 좀 진흙탕 싸움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이 자녀를 볼모로 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 보면 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안타깝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네. 있었거든요. 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 이제 도중에 아이 아빠가 아이를 뺏어간 거예요. 네. 몰래 뺏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다가 저희한테 이제 딱 걸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제지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아이를 볼모로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재판에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정말 저는 최악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전에는 이제 가정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할 때 네. 아이 탈취 사건이 이뤄지고 그 상태에서 아이가 적응하면 그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종 탈취 사건이 네. 있었고 또 해외까지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가정법원이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고 네. 탈취한 경우에는 아이 반환도 네. 하게 하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사실 그거 아동 학대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남편은 결혼생활 15년 동안 정말 틈만 나면 바람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정신 차리겠지.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15년 세월을 보냈죠. 하지만 참고 참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도 협의해 줬습니다. 가진 재산이라야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부이고 아이들과 지내야 하는 제가 아파트를 갖고 한 아이당 50만 원씩 두 아이의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2년 사이 집값이 훌쩍 뛰었습니다. 실거래가가 5억 이상 오른 셈이었죠. 그러자 남편은 집요하게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전 남편은 제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해서 아무런 준비나 생각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다시 안 하면 소송을 할 거고 자기 몫의 아파트 금액만큼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남편이 소송을 하면 저는 아파트를 나눠야 하나요? 요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나타나는군요. 자, 남편이 다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되셨다고 했는데 네. 이인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추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이런 사건 정말 많습니다. 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싸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서로 아파트를 갖겠다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값이 오르면 또 그걸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내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합의가 다 끝났고 네. 재산 분할도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남편이 추가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남편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다른 재산이 있는데 그걸 고의로 이제 은닉한다든지 아니면 누락을 했다든지 그런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예외적으로 이제 청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추가로 재산 분할은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혼을 하고 2년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 네. 지금 또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2년도 넘어서 그렇죠. 설령 협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재산 분할 청구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드시 이제 이혼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요. 이제 가끔 이런 분이 있으세요. 특히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 물론 남편분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폭력에 노출돼 있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이혼만 해달라. 그래서 그냥 재산 분할 다 포기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재산도 없으니까 이제 막막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되고 뭐 서명 날인까지 하면 그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고요. 설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가 있고요. 2년이 지나면 그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우리 이 변호사님이 해주신 걸 하면 일단 협의서를 쓰시고 이렇게 협의한 이후에 추가로 다른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이제 확실히 쓰셨으면 뭐 2년이 지나든 안 지나든 다시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네. 그런데 이제 혹시나 그런 협의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2년이 지났으면 네. 남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추가 재산 분할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 분할이 재미있는 게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나 막 오르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부부가 별거할 당시에 아파트 하나가 남편 명의로 한 5억 정도 아파트가 있었는데 한 별거 한 3년 정도 하고 아내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합니다. 네. 근데 그 5억짜리 아파트가 한 7억이 됐어요. 근데 이혼 소송이 이제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걸리잖아요. 네.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그 아파트가 10억이 됐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의 자체 그 1년 동안에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12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싸웠습니다. 과연 얼마를 기준으로 이 재산분할을 해야 되느냐. 남편 네. 같은 경우는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만 주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내분은 항소심 끝날 때 12억의 절반인 6억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금액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네. 자, 뭐 양반이 아시겠지만 이 기준은 항상 재판 끝날 때 사실적인 그렇죠. 변론 종결 당시 12억의 절반인 6억을 재산 분할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유,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남편은 재산 분할을 안 해주면은 양육비를 안 주겠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치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자녀를 볼모로 삼는 건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자녀의 양육비를 볼모로 해서 뭐 재산 분할을 뭐 합의를 시도한다든지 그런 게 정말 치사한 것 같고요. 아니 자기 자식이거든요. 자기 자식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도 재산 분할, 양육비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두 개 연관이 되지 않고요. 아내분은 재산 분할 설령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이 법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기준표에 따라서 네.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협의서를 썼다면 한 아이당 50만 원씩 아이 양육비를 주기로 이렇게 이혼을 했기 때문에 네. 주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법적인 맞습니다. 절차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온 김에요. 네. 변호사님,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별거 당시에는 5억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소송하느라고 시세가 올랐는데요. 네. 그 시세 오른 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그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남편의 주장은 뭐냐면요. 이미 별거 당시에는 우리가 파탄이 됐기 때문에 아내가 지가 상승에 아무런 기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별거 당시에는 기준을 해야 한다. 물론 일리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법원 실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처음에 이 마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을 때에 그때 기여도를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형성할 때. 네. 네.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가만히 두면 자연적으로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특별히 예를 들어 집값의 상승에 기여한 게 없다 하더라도 이 결혼 동거 당시에 집을 마련을 했으면은 그 위에 집값 상승은 당연히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익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시세는 재산 분할이 마지막 재판 끝났을 네. 때 시세를 기준으로 네. 한다.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네. 1심, 2심, 3심까지 간다. 두고 봐라. 맞아요. 이래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네. 지금은 1심, 2심, 3심 가면 네. 오히려 부동산은 시세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좋다. 상담 배우자는 더 좋은 거예요. 시간을 끌면.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 금융재산은 또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예금이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별거 당시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식이나 예금이 1억이 있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재판 끝날 때 보니까 조회해 보니까 그게 1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남편이 다 쓴 거죠. 네. 자, 이럴 때 남편은 아까 그 부동산과 같은 논리로 재판 끝날 때 당시 100만 원의 절반만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법원은 또 반대입니다. 네. 이 소비하기 쉬운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 파탄 당시 그래서 예금이나 주식이 제일 많았을 때 당시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산을 특정하는 거는 재판 시작할 때이고 그런데 네. 이제 시세는 재판 끝날 때 판단을 해서 그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제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소송 시작할 때 금융재산이 특정이 되니까 네. 일단 이렇게 정해진다는 건데요. 그럼 주식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때 주식이 있었는데 네. 주식 시세가 올랐어요. 요새 또 주식시장 널뛰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느 가격으로 하나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제일 마지막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주식 가격을 이제 법원에서 사실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액면가로 하면 사실 그 주식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감정가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주식도 재산 분할이 되고요. 또 요즘에 비트코인 같은 거 암호화폐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재판 끝날 당시에 조회 시의 기준으로 이제 평가할 수가 시세를 있습니다. 기준으로 한다. 재판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오늘도 이인철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이인철 변호사님 신청곡으로 할게요. 싸이와 성시경 씨의 뜨거운 안녕 하겠습니다. 네. 끝곡 싸이와 성시경의 성시경의 뜨거운 안녕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